말이죠. 이 영화는 지금 아카데미 모두 6개 부문에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저도 채널 CGV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지금 6, 7년째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 느낌으로 보면 아마도 이 영화가 그 연기상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 부문 중에서 지금 그 영화의 대충 그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가장 강력하게 대표되는 영화는 이제 라라랜드일 거고요. 그리고 1강, 2중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라이트와 함께 이 영화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영화는 그 연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머지부터 시작해서 여우 주연을 제외하고 3개 부문에 전부 수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배우들의 연기의 측면에서도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우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제대로 하도록 하죠. 케이시 애플렉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벤 애플렉 동생입니다. 근데 벤 애플렉이 워낙 뭐 형이 유명한 사람이고 형은 단순히 배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 각본, 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까지 아르고는 받은 사람이니까 그 스타 중에 스타일 거고요. 케이시 애플렉은 상대적으로 벤 애플렉에 좀 눌림감이 없지 않았던 그런 배우죠. 활동은 사실은 아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돼서 20년 이상 된 배우인데 아마 케이시 애플렉을 의식하고 보신 건 오늘 처음인 관객들도 적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영화에서 처음 내레이션만 딱 듣는 순간 이거 벤 애플렉 목소리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목소리가 일단 얼굴보다 더 벤 애플렉하고 닮은 느낌이 있고 벤 애플렉은 키가 192cm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굉장히 거한이잖아요. 근데 딱 사실 보기 좋은 175cm 정도라서 저는 벤 애플렉보다 더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케이시 애플렉은 제가 케이시 애플렉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투다이포라는 90년대 영화가 있었어요.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격렬한 그 방황을 하는 젊은 역 중에 한 명으로 케이시 애플렉이 나왔던 것을 제가 최초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여러 작품들 오션스 11이라든지 오션스 12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진 배우는 아니지만 연기들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많은 그 영화 팬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이라는 영화 제목이 스포일러인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서 로버트 포드 역을 맡아서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영화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죠.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가장 많이 기억하실 것은 아마 인터스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스텔라를 아마 대부분 보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제가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머피의 오빠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매튜 맥커너헤이의 아들로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이렇게 교차 편집될 때 서로 반대 의견을 보이는 그 오빠 역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저도 벤 애플렉의 연기를 뭐 봤다면 그동안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인 줄 몰랐습니다. 일단 연기를 잘하기도 하는 데다가 너무 잘 맞는 배역을 맡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일생일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인생작을 만나게 된 케이스죠. 근데 이 영화의 이제 뒷얘기를 보면 역시 그 인생작이나 자기의 기회는 사실 상당 부분 우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이 배역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맷 데이먼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감독이 케네스 로너건이라는 감독인데 케네스 로너건과 이 맷 데이먼이 바로 전작이었던 마가렛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찍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리우드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프로듀서와 감독 사이에 영화의 편집권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영화를 2005년도에 찍었는데 개봉을 2011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법정 소송을 벌였으니까 더군다나 영화를 그 이전까지 한 편밖에 안 찍었던 힘없는 케네스 로너건 같은 감독이 그 6년간 받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힘든 그 시간을 보냈는지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맷 데이먼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친한 또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배우이기도 한 존 크라신스키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영화인들끼리는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다가 형이 죽게 됐는데 그래서 고향 마을에 형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더니 그
그 남아있는 형의 아들을 자기가 후견인으로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남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둘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짤막한 그 신혼만 만든 건데요. 근데 신혼을 처음에는 맷 데이먼이 하려고 했답니다. 모든 것을. 왜냐하면 맷 데이먼은 지금까지도 아카데미 너무 주연상은 못 받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를 각본상으로 받았잖아요. 벤 애플렉과 함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맷 데이먼은 각본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고 또 언젠가는 감독으로 데뷔할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감독 데뷔작으로 그리고 시나리오도 같이 겸해서 등등등 그리고 또 이 주연인 리의 역할을 맡아서 영화를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각본은 케네스 로너건이 워낙 잘 쓰니까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더군다나 그 친구는 지금 마가렛이라는 영화로 6년째 너무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디딤돌이 그런 발판을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본을 씌우고 자기는 주연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하고 그래서 찍으려고 했던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근데 모든 영화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펀딩 문제가 있어서 이 펀딩이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이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워낙 잘 나가는 그런 배우다 보니까 기존에 하기로 했던 영화들하고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으로 꼬인 영화가 마션입니다. 마션 때문에 이 영화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까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어떻게 했냐면 케네스 로너건 보고 그럼 네가 어차피 각본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썼으니까 영화를 직접 감독을 해주라. 그럼 내가 배우 할게 라고 했는데 역시 또 주연까지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나의 가장 절친의 동생인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케이시 애플렉이 어떻게 했는가 라고 추천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풀렸으면 우리가 아마 맷 데이먼의 연기로 이 영화를 더군다나 맷 데이먼의 감독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상상이 되기도 해요. 맷 데이먼이 만약에 이 역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케이시 애플렉이라는 배우가 사실상 어떤 발견의 의미도 있고 또 이 영화에서만큼은 정말 너무 훌륭하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맷 데이먼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케네스 로너건이라는 감독은 지금까지 영화를 3편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년을 허송세월을 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2000년쯤에 굉장히 데뷔작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 만약에 좋으셨다면 99%의 확률로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You Can Count on Me라는 작품인데 헐크로 나왔던 마크 러팔로가 동생으로 나오고 또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의외로 각광을 못 받은 로라 리니라는 배우 있죠. 이 두 배우가 남매 사이로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는 그런 남매라서 세상 속에서 어쨌건 둘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남동생이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매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마가렛은 국내에서 개봉을 못했어요. 저도 못 봤는데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10대 소녀가 주인공인데 어떤 버스 사고를 과거에 겪었는데 그 버스 사고 때 겪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강력한 트라우마를 가진 10대 소녀 얘기라는 거죠.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 스토리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3편 모두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고 굉장히 진진한 가족 이야기들을 아주 장기로 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 케네스 로너건이고요. 제가 아까 각본 얘기를 들려드려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본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작법이 원래 워낙 능한 사람인데 감독까지 뒤늦게 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또 어쨌건 이 영화가 3번째 영화인데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 케이스가 아닌가. 올해 이걸로 워낙 큰 각광을 받게 됐으니까요. 남우주연상 후보로 제 생각엔 케이시 애플렉하고 라이언 고슬링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을 때 보고 1,000원을 걸라면 저는 케이시 애플렉한테 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여기가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2명이 더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라도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주연상과 조연상은 사실 급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향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명백히 주연 배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라이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배우 파텔이 완전히 주연 배우, 남자 주연 배우거든요. 근데
남은 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영화사가 그렇게 푸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미셸 윌리엄스가 이 영화에서 영웅 조연상 후보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그 패트릭 역을 맡은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루카스 헤지스라는 배우죠. 이전에 뭐 문라이트 킹덤 같은 영화에 나왔다는데 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워낙 아역 배우였을 테고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배우가 떠오르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후보들이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와 있어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확률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결과가 어떨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들어가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 아까 제가 케네스 로너건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가 이제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봤을 때 바닷가에 있는 맨체스터 이렇게 전 번역을 했죠. 아마 다 그렇게 번역을 하실 텐데 근데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그 자체로 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뉴욕 옆에 위에 그러니까 동북 쪽에 매사추세츠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뉴햄피셔 주가 있고 그 위에 메인 주가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캐나다인 건데 이쪽의 지역 중에서 이제 일단 그 뉴햄피셔 주에 맨체스터라는 실제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영국의 맨체스터는 아니지만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것과 바로 인접해 있는 밑에 매사추세츠주의 인구 5천 명밖에 없는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굉장히 작은 또 다른 맨체스터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작은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연수를 했을 때 여행을 워낙 많이 다녔는데 싸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슨 인터넷 여행 사이트들 같은 데서 이렇게 모텔 같은 데를 예약해서 여행을 다녔거든요. 라스베가스를 가게 돼서 라스베가스를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그런 모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텍사스에 있는 라스베가스를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모스크바라는, 그러니까 모스크바죠. 모스크바라는 도시도 있고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도 있고 제가 알기로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도 캘리포니아 말고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텍사스에 그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시골이었습니다. 재밌어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나오는 이 맨체스터라는 그 작은 그 마을의 시장, 이장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마을이 너무 큰 맨체스터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말에 주민투표를 붙였습니다.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아예 이름을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하자. 라고 해서 그 주민투표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 제목을 쓴 게 이제 한 20몇 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를 중간에 하이픈을 딱 넣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무슨 맷 데이먼의 고향이라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만든 케네스 로너건의 무슨 아내의 고향이라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케네스 로너건이 흥미진진하게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를 실어서 각본을 썼는데 그 각본에 따라서 이 연출부들이 진짜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공간에서부터 영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영화를 먼저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만든 것을 찾았는데 거기가 너무 그럴듯하고 얼마나 그럴듯하면 제목 자체를 아예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제목을 끌어와서 영화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영화를 둘러싼 뒷얘기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제 얘기를 영화를 본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You Can Count on Me도 워낙 훌륭한 가족 영화인데 저 영화도 이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영화가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진 어법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엄마인 앨리스랑 살고 싶은 거죠. 중간까지는. 그래서 패트릭 입장에서는 엄마랑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엄마는 여기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짐작만 하지만 아마도 알코올 중독 혹은 그것과 관련된 정신질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것 같고 가족들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아마도 이혼 사유도 그와 관련된 무엇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향한 기본적인 본능 같은 어떤 엄마에 대한 사랑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엄마가 또 연락도 해오고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내서 엄마한테 가게 되는 거죠. 리가 이제 바래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의 새로운 피앙세라고 하는 제프리라는 남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사들이 다 쓸모없는 대사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사가 중요한 대사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인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너무 잘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감독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려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마음의 풍경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영화 속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거죠. 훌륭하지 못한 감독이라면 마음을 그냥 그대로다 내레이션 같은 걸로 대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조카인 패트릭을 두고 돌아서는 순간 내 마음 한쪽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레이션을 쫙 가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거기다가 플래시백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핵심적인 상황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려는 자의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참척이라는 말까지 쓰게 되는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더군다나 불행한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이상으로 괴로운 것들을 상상할 수 없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그런 참척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귀책 사유가 자기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살아있으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어쨌건 이 모든 일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려고 억지로 꾹꾹 이렇게 삼키고 꽉꽉대는 사람의 어떤 고통 같은 것을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밀양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남자의 마음의 그 세상한 풍경화를 대체 어떻게 영화로 그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죠. 케네스 로너거는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슬프게 그렸다는 거죠. 그 한 장면으로 아까 내가 세심하다는 얘기를 할 때 앨리스의 집에 간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가게 되면 벌써 딱 보는 순간 제프리라는 남자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저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살고 싶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랑 사는 게 최선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기 직전에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제프리라는 남자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라서 처음에 어쨌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사를 더듬어 보시면 글자 하나 빠진 걸로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대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 그냥 마음 편히 있어. 그것이 네가 여기 앉아서 해야 될 제1과제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예의바르게 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뭐라고 말을 받냐면 예 그럼 저는 이렇게 지금부터 늘어져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프리 입장에서는 좀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선임이 쉬라고 후임이 쉬면은 선임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농담이었어. 이렇게 약간 말을 하죠. 자기 말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저도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받죠. 이런 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는 그 순간에 나가 있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순간에 엄마가 들어와서 대화가 좀 많이 나눴어요. 라고 한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까 제프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죠. 그런 상황에서 너 식사 전에는 손 씻고 오지 않으련? 그러니까 애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프리랑 뭐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은 셋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식사를 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어색하고 괴로운지를 우리가 영화에서 보셨을 것이고 그 세 명 중에 그 셋이 같이 있는 그 프레셔를 견디지 못해서 엄마가 먼저 나갑니다. 그럼 남아서 강낭콩은 잘 먹고 있니? 이런 말 하다가 역시 그 남자도 얘가 싫기도 하고 이 앉아있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중간에 나가버리죠. 그래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패트릭의 모습으로 그 장면이 끝나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리는 자기 형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건 여기까지 오고 자기의 조카가 엄마랑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차를 몰아서 다시 돌아올 때 뭐라고 패트릭한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래도 옛날에 병원에 갔다 오고 이랬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죠. 패트릭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냐면
삼촌 지금 저 나를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안 겪었으면 패트릭은 그렇게 대답할 친구가 아니에요. 삼촌한테 막말을 하더라도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잘 살고 싶은 친구거든요. 근데 가서 그 짧은 저녁 식사를 경험하고 나서 엄마랑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 상황에서 엄마를 칭찬하는 행동이 말이 이 패트릭 입장에서는 자기를 엄마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삼촌 행동이 아닌가, 말이 아닌가. 자기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삼촌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구차할 정도로 이 장면들이,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의 풍경화들이 저렇게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강남공무원이 뭐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게 있는 것이 제1과제야. 농담이에요. 이런 식의 대사 속에 너무 잘 들어가 있고 그것을 또 배우들이 훌륭한 연기로 소화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쑥쑥쑥 그려낸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축조된 영화입니다. 다만 영화 속에 무슨 굉장한 상징을 넣거나 복선을 넣거나 이렇게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듯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사실은 드라마 작품부터 훌륭한 영화인 거죠. 첫 장면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마 대략 10여 년 전?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고 패트릭이 굉장히 어렸던데 집에 그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타고 두 형제가 그 조카와 혹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죠. 근데 그날 패트릭이 그 어린애가 낚시를 잘해서 8kg짜리 월척을 낚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패트릭한테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주인공인 리에게도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억을 왜 영화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느냐. 이 영화의 이야기가 신라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낙원의 풍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 경험은 분명히 자기들이 했어요. 완벽한 어떤 그런 완전한 행복들을 누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기억이 어떤 제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에 의해서 그 낙원이 완전히 망실되어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었던 완전한 행복의 순간으로서의 어떤 기억 속의 낙원 같은 것으로 첫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장면들은 뒤후에 펼쳐지는 우리가 보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상기시키게 하는데, 근데 그 장면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축조되었다는 게 이 영화의 첫 번째 대사가 너의 경험이 너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이 영화의 첫째 사입니다. 조카한테 사실은 낚시를 가르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은 첫 장면에 담겨있던 것은 마치 뭐 주술 같기도 하고 혹은 무슨 그 암시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 같기도 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가 하면 리라는 사람은 그 이후의 경험이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을 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 되도 않는 상어떼 농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떼가 달려들면 어쩔 수 없다. 아이 던져주고 빨리 도망가야 목숨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농담을 해서 이 아이를 장난스럽게 괴롭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뒤에 우리가 끔찍한 그 비극을 보게 되면 아이를 상어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의 사신이다 혹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비극이다 뭐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이들이 상어떼한테 던져주고 살아난 부모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상어떼 이야기도 영화를 뒤까지 보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처럼 우리한테 들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영화 속에서 단 한 번 묘사된 여름 풍경이라는 겁니다. 첫 장면은 여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겨울에 펼쳐지게 되죠. 이 영화가 이제 겨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날씨가 이제 뭐 혹독한 날씨가 보이게 되고 특히 그 끔찍한 그 화재 사건이 있던 직후에 그 모든 장면의 플래시백이 끝날 때 눈보라 같이는 항구의 풍경을 인서트를 하죠. 가장 혹독한 날씨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어찌됐건 영화에서는 그 계절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서, 분명히 이 아름다운 곳이고, 심지어는 뭐 관광 명소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아름다운 곳이겠지만,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여름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거죠. 중간에 여름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때 짭을 구하러 동네에 잘 아는 아저씨한테 가서 제가 여름까지 여기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일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혹시 자리가 나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의 부인인 것 같은 사람이 저 남자 안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건 그때 일이 잘 풀렸더라면 여름까지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아마 영화에서 여름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여름까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면이 영화 속에서는 여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겨울이라는 건데 겨울이기 때문에 시신을 못 묻죠. 시신을 못 묻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기억을 묻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봄이 오고 봄이 되어야 이제 시신을 묻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패트릭이 길 가다가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렇게 그 철책 같은 것을 따따닥닥 소리가 나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묘비 옆에서 땅을 찔러보죠. 이제는 아버지를 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 보는 거죠. 땅이 얼마나 녹았는가.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장례식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분명히 여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있었고 낙원의 기억이 있었고 완벽한 행복을 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고 자기가 끔찍한 일을 겪었던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겨울이었죠. 그 겨울도 지금 겨울하고 똑같은 겨울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 아마 한 3월 초 정도가 아닐까 싶을 때 그런 날씨 속에서 땅이 간신히 이제 좀 녹기 시작하고 겨울옷을 벗어서 봄옷을 입을 수 있고 날씨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그 첫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낚시를 할 때 롱쇼트로 찍히긴 했습니다만 전면을 보여주죠.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처럼 똑같이 10여 년 만에 조카와 삼촌이 낚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뒷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처음에는 8kg짜리 월척을 낳았지만 뒤에는 낚시를 해서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걸 영화에서는 묘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케네스 로너건이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의 극대치라는 겁니다. 여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겨울은 끝나간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쨌건 저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지라는 사람이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두 사람이 지금 예전 10여 년처럼 다시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낚시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영화가 말할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는 선에서의 가장 큰 희망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배우들의 연기를 제외하고 가장 감탄하는 부분은 이 영화의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결국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하는 사람이 내부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려낸 마음의 풍경화라고 했을 때 연출의 목표를 그럴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구조적으로는 그 심리를 따라가는 일종의 플래시백을 사용하겠다라는 플롯의 대원칙을 세운 거죠. 그래서 영화에 이제 플래시백으로 중간중간 과거의 풍경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느끼셨던 것처럼 현재의 순간에서 과거의 기억이 촉발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스니라는 의사, 여자 의사, 동양계 의사가 있었죠. 근데 또 다른 의사랑 같이 이제 형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복도에서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 케이시 애플렉이 워낙 연기를 잘하는 게 저는 여기서 뉘앙스와 인터벌로 연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뉘앙스로 연기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 인터벌로 연기한다는 건 대사와 대사 사이의 그 휴지의 기간을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주머니에 이렇게 두 손을 찌른 상태에서 그 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속이 뒤틀려 있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남자는 그렇게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또 힘도 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욕설을 내뱉죠. 욕설을 딱 내뱉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한 3, 4초.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더군다나 유족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분위기 썰렁하게 되는데 그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그 인터벌 혹은 그 샌디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의 그 엄마가 이 케이시 애플렉 그 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같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따로 식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차 앞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어떤 인터벌 이런 것들을 이 과묵하고도 무뚝뚝하고도 내면이 붕괴된 사나이의 어떤 캐릭터로 케이시 애플렉이 너무 연기를 잘한다는 거죠. 얘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플롯에 관한 얘기를 더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그 남자 그 의사로부터 형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그럼 두 사람이 얼마나 썰렁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단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베스니 의사님은 잘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계신다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베스니 의사가 떠오르면서 베스니 의사와 관련된 형수의 어떤 일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 의사 앞에서 형이 앞으로 여명이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된다는 걸 통보를 받을 때 그 형수였던 앨리스가 중간에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기억을 떠올리죠. 그게 고향에 왔을 때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 고향에 가기 싫죠. 왜냐하면 영화에 뒤에 가서 밝혀지게 되지만 거기서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으니까 고향에 가면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형이 죽은 거죠. 그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가게 됐고 자기는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고향에서의 어떤 수많은 단계들이 자기를 쿡쿡 찌르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기억의 문장은 수동태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무슨 시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나다지 기억을 발생시킨다는 아니죠.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뭐가 딱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이렇게 송곳에 찔리는 것처럼 수동태로 기억이라는 건 체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기억으로부터 불쑥불쑥 찔려서 계속 상처가 이렇게 자극받는 것 같은 상황들을 그런 플래시백으로 영화가 너무 잘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영화에 대해서 감탄하는 부분은 그 영화를 보면 누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죽는 화재 사건이 언제 어떻게 묘사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영화가 묘사되는 부분은 영화 지금 2시간 20분 되잖아요. 1시간쯤에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러닝타임을 본다면 한 40분 지점에 그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묘사가 돼요. 사실은 이것은 각본가 입장에서는 능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가 가장 극적일까요? 사실은 이 남자에게 엄청난 끔찍한 비극이 과거에 있었고 그것은 화재 사건으로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시간 20분 되는 영화에서 한 1시간 한 40분이나 50분쯤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앞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나머지 60%는 무엇으로 끌고 갈 것인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대체 그 이야기를 40% 지점이나 1시간 지점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탄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그것이 이 사람 심리적인 핍진성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플래시백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치밀하고 인간의 리라는 사람의 심리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리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로 기억이라는 것이 상기가 되니까. 그래서 같이 의사랑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남자인 동료인 또 다른 의사 얘기를 인사차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다 보니까 베스니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기억은 형수가 깽판치고 나간 기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플래시백이 짜여 있거든요. 그럴 때 1시간 지점에 후반부가 아닌 전반부에 왜 그 끔찍한 비극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써먹었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드라마의 효율을 포기하고 심리적인 핍진성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영화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를 조금 더 풀어본다면 그 이야기를 생각을 언제 떠올렸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랑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을 떠올렸죠. 변호사가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서 그 가디언으로 당신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형은 나의 생략된 말들이 있죠.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유를 아는데, 나의 그 끔찍한 과거를 아는데,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 남자가 뻗대게 되죠. 변호사도 그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정말 고통스러우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달래면서 그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이 남자는 자기가 애써 이 고향에 오더라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끔찍한 기억, 정말 지옥 같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카인 패트릭을 맡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니까. 그랬을 때 후견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버튼 눌린 것처럼 그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심리적인 진실을 위해서 이 영화의 드라마 트루기를 꼬아서 가장 좋은 지점에 박아서 영화를 재밌게 만들거나 대중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계산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인물의 진실을 따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남자가 아무리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 할지라도 그 기억은 너무 끔찍하고 큰 기억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바이 더 시 고향에 오랜만에 왔을 때 그 기억을 후반부에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기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고향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녀들이 죽었던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게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기억은 후반부에 떠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기억이 후반부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드라마 트루기의 어떤 효과를 생각하는 작법 때문에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그때 기억이 사실 꽤 긴 기억입니다. 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직전에 형도 있고 형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 다 모여서 마리화나 피고 막 술 마시고 하면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견디다 못해서 부인이 와서 그냥 한 칼에 해결을 해주죠. 그런 상황에서 술이 좀 더 고프니까 더 먹어야겠으니까 뭐 추우니까 난로 불 피우고 안전망을 안 한 상태에서 갔다 오게 되죠. 갔다 오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 얘기가 끝이 아니라 그 기억 뒤에 얘기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얘기 같은 게 있죠.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아이들이 시신이 나오는 장면보다 더 슬프게 느껴지는데 진술하는 장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진술할 때도 보시면 이 영화에서는 주민을 거의 안 씁니다.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슬프면서도 절제되어 있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주죠. 편집이나 촬영이 굉장히 사수를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 같은 것도 효과가 있는 건데 주민을 거의 안 써요. 근데 그 안 쓴 주민을 제대로 거기서 쓰는 거죠. 어떤 장면인가 하면 경찰 2명이 앞에 둘이 있고 그 앞에 내가 마치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진술하는 장면에서 경찰을 잡을 때는 픽스드 카메라 그대로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깥에서 이 경찰들의 시선으로 그 인물을 바라볼 때는 아주 천천히 계속 주민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주민도 함부로 쓰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다 진술이 끝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너의 슬픈 이야기를 상담해 주마가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는 네가 감옥을 가야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남자는 그건 안중에도 없죠. 어떻게 죽었는지를 지금 자기가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찰이 들으니까 너는 무죄다라고 말을 하죠. 집에 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는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자기를 변호해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냐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냐라고 말을 하죠. 예전에 파이란이라는 영화,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최민식 씨가 파이란이 죽으니까 그 동네까지 강원도까지 찾아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할 때입니다. 사망신고를 막 해보면 막 거의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데 애써 울음을 참고 사망신고를 딱 냈더니 그쪽에서 한번 딱 보더니 1초 만에 됐습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민식이 원래 극 중에서는 건달이니까 폭발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이렇게 간단해 이러면서 파출소에서 깽판 치는 장면이 굉장히 슬프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총을 빼서 자결하려다가 제지가 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긴 플래시백이에요. 그러면 효과를 중시하는 연출가 혹은 각본가였다면 이 긴 플래시백을 한 번에 털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플래시백이잖아요. 이 중반에 지금 자녀들이 죽는,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얘기는 효과가 높은, 거기다가 권총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주민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이걸 토막을 내게 돼 있습니다. 토막을 내서 예를 들면 이 세 개 중에서 권총 뭔가 진술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권총 자살하는 것 같은 장면을 한 1시간쯤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관객 입장에서는 플래시백은 조각이 나 있으니까 그 남자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를 생각했다가 다시 한 40분쯤 되면 그 진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끝나기 한 10분쯤 되면 화재 현장에 시체가 나오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긴 장면을 플래시백을 나눠서 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영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기억은 끊겨서 날 수가 없는 기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그 기억은 워낙 끔찍한 기억이고 이 남자의 인생을 바꿔버린 기억이고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악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후견인이라는 말을 들어서 내가 못하는 이유를 떠올리는 순간 후루룩 다 술회할 수밖에 없는 기억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1시간쯤에 나오는 굉장히 꽤 긴 플래시백이 들어가 있는 위치, 그것이 묘사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저는 케네스 로너번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가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그런 신뢰할 만한 태도 속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받는 감동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플롯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 있는 지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진실의 필법만 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테크닉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플롯 예를 하나만 더 든다면 이 조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예의가 없는 애가 아닙니다. 그 샌디 엄마한테는 막 음식이 별로인데도 막 칭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삼촌한테 너무 화가 나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삼촌은 직업이 자벽부잖아. 자벽부인데 보스턴에 살면 어떻고 다른 데 어디 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 데나 살든지 상관없잖아 라고 말하자면 삼촌에 대해서 극언을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삼촌이 떠올린 플래시백은 뭐냐? 자기 자녀를 잃고 나서 경찰에서 진술하고 풀려난 거죠.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 형이 이제 차를 타고 가려는 동생한테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경찰서에서 총 빼서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혼자 가게 되면 과연 혹시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말을 붙이죠. 그러면서 어디서 자냐? 모텔에서 잘 거다. 모텔인데 내일 아침 9시까지 나한테 연락을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이런 식으로 형이 계속 그것을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중간에 이제 삼촌이 그러면서 가고 있으니까 빨리 패트릭이 인사를 시키려고 패트릭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동생이 얘기를 하고 혼자서 떠나려고 차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뒤늦게 패트릭이 미적미적거리면서 나와서 아주 사무적으로 삼촌 잘 가요 그러니까 그냥 웅 하고 그 차가 가버리는 게 그 장면의 플래시백이었거든요. 이 패트릭의 모진 행동을 현재에서 삼촌 자벽부니까 아무데나 가도 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그렇게 해서 저쪽 가서 이제 자벽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 가구가 아니고 방이 아니니까 형이 갖춰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연결이 되는데 그 이어지는 다시 또 현재 장면은 뭐냐? 그 현재 장면은 이 영화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애처럼 보였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섹스를 더 많이 할까만 공리를 하고 있고 락밴드 공연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세상 속없는 애 같고 심지어는 그 여친 중에 2명 중에 1명인 한 여자아이가 다른 두 남자아이가 스타트랙 가지고 싸우는 한심한 짓을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스타트랙 얘기를 할 만하니? 라고 꾸짖을 때 정작 유족인 이 패트릭은 나 스타트랙 얘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날 또 그 삼촌이 전화를 하면서 장례 비용 때문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때 그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제 앞에서 그렇게 돈 얘기를 해야겠어요? 라고 여자친구가 항의를 하죠. 그때 옆에 있던 또 패트릭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얘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까지 보면 얘는 아무 생각도 없는 애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거나 말거나. 근데 이 얘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냉동고에 있는 그 냉동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냉동닭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냉동닭을 보고 나서 얘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통 때라면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삼촌이 아닌데 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자기가 떠올린 플래시백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살할까봐 형이 노심초사하면서 자기를 계속 케어해줬던 것을 떠올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가 한 번도 안 그런 것 같은 아이가 패닉을 보이면서 냉동닭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들어가서 방에서 문을 닫고 있다? 혹시 이 아이가 그때 나처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라면 그 삼촌은 그러지 않겠지만 발로 차고 들어가서 그 아이가 무사한지를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영화의 그 구조적으로 이야기들이 굉장히 능숙하고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어떤 정말로 그럴 법한 행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것도
효과를 위해서 특정 부분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영화가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우리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거의 60분, 1시간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여기 대중교통에 문제가 안 되신다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문자분 하실까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죠?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그 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리는 자꾸 배를 팔려고 하고 패트릭은 배를 자꾸 보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패트릭이 제일 철없게 나오지만 리의 그 계속 불행하기만 했던 리의 마지막 남은 행복을 좀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혹시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좋은 질문 드립니다. 배인데 눈치채셨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배 이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클라우디아 마리이지 않습니까? 엄마 이름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묘비가 나올 때 보면 엄마 이름이 클라우드 마리예요. 이 영화에서 엄마는 단 한 번도 묘사되거나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배 이름이 클라우드 마리라는 걸로 봐서 아마도 아내를 사랑한 그 아버지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배에다가 클라우드 마리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의 저유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배는 엄마 이름을 따오기도 했고 그 집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배는 말하자면 그 가족이고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오게 된 삼촌 입장에서 본다면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고향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너무 아픈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그 배를 빨리 팔아치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 빨리 그것을 그 돈을 어떻게 하든 조카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조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삼촌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건 삼촌의 일인 거고 자기 상황에서 자기는 그 배를 팔아치운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가족에 대한 것,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 보스턴으로 가야 한다는 것 등등을 상징하게 되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배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둘이 계속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집에 있는 총들을 다 모아서 팔아서 가게 되는데 그 총이 비록 사냥용 엽총이기는 하지만 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워낙 그 장면이 생생하기 때문에 총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총을 바꿔서 배의 모터를 사는 거예요. 배의 심장을 사는 거죠. 더군다나 심장은 자기 형이 죽었던 병이죠. 심부전으로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을 바꿔서 모터를 사준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후반부에 가서 어찌됐건 삼촌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여기 하시겠습니까? 너무 넓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질문. 저기 손 드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혹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배에 나가서 소리 소문 없이 죽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그 장면을 보면서 혹시나 이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장면은 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일단 묘사되는 죽음과 묘사되지 않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워낙 극적인 그런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자녀가 죽은 사건을 기억을 하지만 이 영화에는 사실 죽음이 한 6개 정도, 6명 정도 죽습니다. 일단 형이 죽는데 이 이야기에서 형은 귀향의 테마가 되죠. 형이 죽었기 때문에 고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형의 죽음인데 형의 죽음이 인물들의 무언가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해진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죽은 인물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인물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또 누가 죽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 6명이었는데, 네. 그렇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저는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아버지 죽음 묘사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세 자녀를 죽었을 때 자기의 케이시 애플렉 리 입장에서 자기의 세 자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대화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끔찍한 일이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묘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묘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영화에서 가장 그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자녀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 세 개의 액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 게 전부예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리의 마음에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셋이 그렇게 끔찍하게 더군다나 자기의 잘못이 개입된 상황에서 죽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본인한테는 생각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음 묘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패트릭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건데,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고 설명도 안 하지만 참 굉장한 디테일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액자가 3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액자가 3개인데 그 색들을 쌀 때 하나를 살짝 보여주는데 세 아이 중에 위에 두 딸 중에 하나를 단독 사진이었습니다. 추측컨대 3장의 액자는 각각 한 명씩의 아이들의 사진일 겁니다. 그 3장의 아이를 가면서 놓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같이 찍었던 행복했던 시절에 5명이 찍은 사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화에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죽은 아이의 몫을 각각 하나의 액자로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뭐 그런 것에 관한 디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영화 속에서 사실은 세 자녀 외에도 죽음들이 또 다른 세 개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묘사하고 묘사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죽음이 촉발시키는 예고되지 않은 죽음에 대한 처참한 기억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죽은 건 왜 안 슬픈가? 슬프죠, 물론. 슬프지만 왜 그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은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형이 죽는 것보다 아이가 죽는 것이 더 끔찍한 건 뭐 인지상정일 거고, 이것은 사실은 뭐 진화론적으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참. 근데 그걸 차치하고 일단 보게 되면 형은 예고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영화 속에 왜 나오겠습니까? 갔더니 5년, 뭐 길면 10년 산다라고 계속 예고된 죽음이고, 대사를 보면 형은 이전에도 몇 번 쓰러져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은 지금 당장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래 못 살고 본침부전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가족이 다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온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세 자녀의 죽음은 그 아이들이 아팠던 아이들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있었던 통제할 수 없었던 자기의 실수로 인한 끔찍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고된 죽음 때문에 고향에 왔지만 그 예고된 죽음을 절차에 따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고하지 않고 찾아왔던 과거의 끔찍한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이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다시 흔들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본 거죠.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하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질문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중간에 나온 플래시백 중에 이 케이시 애플렉이 아마 조카를 데리고 들어오고 그 형이랑 같이 즐겁게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소파에 그 앨리스인가요? 그러니까 하의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고, 그래서 조카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올라가라고 하고 형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플래시백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의 의미, 그 자체의 의미와 그 플래시백이 왜 들어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엄마와 삼촌 중에서 아이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삼촌은 왜 엄마가 어쨌건 살아있는데 엄마를 제1 기준으로 두지 않고 엄마를 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할까라는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엄마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영화에서 보면 알코올 중독이다. 정신병원에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고 정신병원이라는 얘기를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엄마가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그런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관한 증상이 심지어는 술에 취하는 옷을 다 벗어서 하의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아이가 들어오는데도 그냥 소파에서 누워있는 그런 정도의 통제가 안 되는 환경이라면 과연 양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짧은 인서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장면의 의미는, 그 표면적인 의미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제가 보면서 약간 그 마지막에 부인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미셸 윌리엄스가 만약에 아카데미를 타면 그 장면 때문에 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셸 윌리엄스가 연기를 워낙 잘해요. 연기를 잘하는데 양쪽을 다 너무 잘하죠. 이 싸늘하게 그 거친 바다 사나이들을 상대로 한 10대 1을 그냥 그 F자 계속 사용하면서 일칼에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다가 뒤에서 그 유모차 끌고 만났을 때 그 벌써 이미 눈이 부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하는 그 장면, 이 두 장면을 보면 미셸 윌리엄스 연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사과할 때 내가 심한 말을 해서 한다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심한 말이 우리가 영화에서 묘사된 것을 우리가 그 바다 사나이들 남자친구들한테 이 얼간이 같은 놈들하고 욕한 그 말을 우리가 봐서 그런데 그 말을 사과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혹은 그 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죽으면 안 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 말로 더군다나 아이를 잃어서 끔찍한 그런 상황에 당한 상황에서 이 남자가 경찰에서 권총 자살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자가 사과를 했던 것은 앞부분에 그 친구들한테 그냥 거친 말을 퍼부은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제 추측한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둘 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말을 퍼부었을 것이고 그것이 돌이켜 생각하니까 저 남자한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던 사과가 아니었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실 수도 그러니까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중간에 저는 다 가수가 10명 남는 상황도 제가 각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까지 끝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